유난히도 매서운 바람이 불던 아침, 28살 혜인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 다녀올게요 라며 부모님께 인사도 했고요. 혜인 씨 직장은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락이 계속 두절 상태였습니다. 혹시 혜인 씨가 납치라도 당한 게 아닐까요? 부모님이 혜인 씨의 방을 뒤져봤더니 옷가지와 생필품들이 없는 거예요. 즉 계획적으로 짐을 싸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출인 거네요. 부모님은 아들, 그러니까 이제 혜인 씨의 남동생한테 전화를 합니다. 혹시 누나의 행방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당시에 아들은 타지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동생도 부모님의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대신 엄마의 문자에 이런 답을 보냅니다. 죄송해요. 저는 누나 옆에서 지켜주다가 누나랑 같이 갈 거예요. 에? 어디를 가? 이거 마지막 암시하는 그런 말 아니에요? 결국 부모님은 경찰을 찾아가 남매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전한 소식은 당혹스러웠습니다. 남매가 지금 서울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변호사와 함께요. 오. 저한테 이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혜인 씨의 남동생이었고요. 누나가 아빠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그런데 더는 견딜 수가 없다. 연서 동생에게 도움을 청했답니다. 얼마나 심했길래 이렇게 변호사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구조 요청을 했을까요? 사건은 혜인 씨가 아버지 몰래 연애를 하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물여덟 살에 첫 연애를 시작했던 거죠. 그건 축하받을 일 아니에요? 혜인 씨는 근데 왜 몰래 연애를 한 거죠? 평소 아버지가 워낙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차마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없었던 거죠. 혜인 씨는 1월 1일 새해 첫날에 아버지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격분해서 혜인 씨의 머리를 발로 찼다고 그러고요. 마구잡이로 폭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왜 지금껏 속이고 남자를 만났냐? 몇 번이나 만났냐? 그 남자 어디가 좋아서 만나냐?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아무리 뭐 보수적이고 정말. 무지식한 아버지라고 해도 이거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데요? 제 아버지의 폭력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혜인 씨는 동생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고요. 동생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왜 혜인 씨는 그 같이 사는 어머니도 계셨을 텐데 멀리에 있는 남동생한테까지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어머니 역시 아버지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아, 아이고.
남편을 전혀 막아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직후 남동생이 제게 연락을 해온 것이고요. 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고 우선 혜인 씨를 집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거의 007 작전이었다고 그쵸. 해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이 아버지는 딸의 직장 퇴근 시간 또 퇴근해서 집에까지 오는 시간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오는지 안 오는지를 늘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몰래 캐리어 하나를 집 밖에 숨겨둔 거예요. 출근길에 조금씩 짐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 그리고 한 일주일 만에 집을 나와서 바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 것이죠. 아빠가 이 정도로 막무가내인 사람이면 어떻게든 혜인 씨가 있는 곳을 찾아낼 것 같아요. 실제로 온 동네를 다 뒤지고 딸의 직장을 찾아가고 남동생이 나가 살던 지역까지 샅샅이 뒤지고 다닙니다. 그 차량 블랙박스에 그 당시 상황이 녹음이 돼 있었어요. 지가 날 이렇게 속였다는 게 나는 여자 마음은 모른다고 하더란만은 진짜 모르겠네. 여자들은 원래 그런 거가? 여자들? 여자들은 원래 그런 거가? 아 몰라. 니는 여자 아이가? 지가 싫다고 나가서 안 오는데 뭐. 그럼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냥 기다리나? 그럼 어쩌는데 아저씨요. 우와, 여자라고 표현을 하네요, 아빠가. 이게 뭐 여자 남자의 다툼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충격적인 건 이 대화의 앞부분에 아버지의 말이 더 있었습니다. 내하고 지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이가? 어? 나는 이제 아빠가 메인이잖아. 뭐? 근데 전부 속이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남자 문제를. 지가 날 이렇게 속였다는 게 나는 여자 마음은 모른다고 하더란만은 진짜 모르겠네. 제가 방금 뭘 들은 거지? 너무 소름 끼쳐요. 아빠 겸 애인이요? 아, 지금 이게 농담이에요, 뭐예요? 아버지는 실제로 자신을 딸의 아빠 겸 애인이라고 칭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혜인 씨에게 우리는 연인 사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딸을 꼭 아내처럼 여기면서 너 내 마누라인 거 알지? 너는 내 제2의 마누라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곤 했다는 거예요. 혜인 씨는 자기가 집을 떠나면은 좀 상황이 달라질까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후에 일부러 자취를 시작했지만 수업이 끝나고 자취방에 오면 무조건 아버지한테 이제 보고 전화를 해야 됐고요. 아버지는 이제 전화로 멀리 있으니까 네가 너무 보고 싶다면서 얼굴과 몸을 볼 수 있게 사진을 보내라고. 진짜 너무 기가 막히네요. 김 변호사님은 바로 서울의 해바라기 센터로 향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고요. 의료 지원 그리고 수사 의뢰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인 씨도 센터에서 3일에 걸쳐가지고 무려 20시간 정도 피해 진술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연이 있는 것 같네요. 하루는 이제 혜인 씨가 그 집에 늦게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너 지금 그 남자 만나고 왔냐?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한테 말해라. 이러면서 이 폭행이 시작됐는데 급기야 이 아버지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혜인 씨를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뭐야 이게?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버지가 딸을요? 진짜 너무 악마 같아요, 진짜. 이 아버지는 혜인 씨한테 일주일 내내 강제로 성폭행을 했고요. 혜인 씨가 집을 나오기 전날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아, 혜인 씨는 그런 일을 당하고 겨우 도망쳐 나와가지고 저를 만난 거였습니다. 저와 함께 방문한 해바라기 센터에서 성폭력 키트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범죄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혜인 씨가 더 털어놓은 사연은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혜인 씨가 초등학교 6학년, 만 12살이 되던 해의 일이었었고요. 그날 아버지는 혜인 씨의 어머니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혜인 씨는 어머니가 맞는 걸 보면서 옆에서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다가오더니 몹쓸 짓을 하고 맙니다. 아, 6학년 때 아버지한테 처음 피해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이 짐승만도 못한 아빠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딸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이어간 겁니다. 그게 성폭행이었다는 거를 깨달았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난 뒤였습니다. 어느 날 생리를 안 하더래요. 에이. 진짜 최악이다. 겨우 15살의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혜인 씨는 중고등학교 시절 무려 4번의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고요. 그게 다 이 아버지란 작자의 성폭행 때문이었습니다. 와, 4번. 아, 난 믿기지가 않아, 진짜. 근데 경찰 조사에서 서로 좋아서 그랬다고 진술을 합니다. DNA 증거가 나왔으니까 성관계를 한 건 인정하는데 딸도 자신을 애인처럼 생각했다. 서로 좋아서 한 행동이었다. 좋아서 한 건데 뭐가 문제냐. 아빠란 사람이 어떻게 이래요? 어떻게 이 아버지의 추악한 비밀이 15년 넘게 혜인 씨의 이 꼭 담은 입 안에 감춰져 올 수 있었을까요? 혜인 씨 진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피해 도중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 다수가 이와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자기보호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공포스러워 옴짝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뇌는 얼어붙음을 선택합니다. 맨정신으로는 견디기 힘드니 잠시 정신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겁니다. 이를 아동 성학대 수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학대에 장기간 노출된 피해자가 수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걸 말하죠.
아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적응하려고 애쓰는 걸까요? 너무 가슴 아프게도 가정을 지켜내기 위함일 때가 많습니다. 전체 친족 성폭력 사건 중 4%만이 폭로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친족 성범죄의 경우 신고율이 4%라고 하니 너무 충격적인데요. 피해자는 있지만 신고가 없어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범죄, 암수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해자들도 이제 겉으로 보면은 정말 뭐 평범한 아버지처럼 보여요. 사회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 피해자는 타인의 도움은 고사하고 공감조차 얻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같은 가족 구성원에게서도요. 혜인 씨 역시 어머니가 있지만 15년 동안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대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땐 늘 말을 더듬었고 나 어떻게 말해야지? 라는 말만 반복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전형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공포를 마주하게 되면 좌측 전두엽에 있는 브로카 영역의 활성이 크게 감소합니다. 흔히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온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브로카 영역이 말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요. 혜인 씨의 어머니는 결혼 시절 내내 만성적인 폭력 속에서 살아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 자체가 불가능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남편의 성적 욕구 대상에서 자신이 벗어났다는 그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어요. 딸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혜인 씨 입장에서는 엄마를 미워할 수도 없었겠어요. 어쨌든 원흉은 아빠잖아요. 이 사람은 대체 뭐예요, 심리가? 보통 친족 성폭력 가해자들은 삶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를 가정 내 가장 약자, 또 문제를 가장 덜 일으킬 만한 최약자를 대상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해자는 극악무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가정 내에서 마음껏 휘두르며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끔찍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늘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딸과 관계를 맺는 건 다 네 탓이다. 네가 바람을 피워서 내가 그런 거다. 라고 말이죠. 혜인 씨는 그때마다 엄마의 슬픈 얼굴을 보면서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혜인 씨가 얼른 정신을 차리고 집을 나왔는데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건가요? 네, 경찰 수사가 바로 진행이 됐고요. 구속영장까지 떨어져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혜인 씨가 정말로 큰 용기를 냈네요. 맞아요. 그런 만큼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혜인 씨는 15년간 성폭행한 친부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올렸고요. 약 25만 명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가해자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1심에서 검사는 징역 30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25년 판결이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아동대상 시설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이 함께 선고가 됐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후 가해자가 바로 항소를 했고, 항소? 네,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바로 항소를 했고, 결국 20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당시 이 재판관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가해자의 재산 전부를 피해자에게 넘기기로 하고 민사소송을 취하를 했거든요. 그런 영향 때문에 감형이 된 겁니다. 아내나 딸에게는
사과는 했나요? 감옥에서 가족들한테 편지를 보냈거든요. 여기선 죄명이 좋지 않아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다. 당연하지. 너무 비참하게 살아간단다. 남들과도 합의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니. 아이고. 아, 눈 한번 찔끔하고 용서해줘라. 정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용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이것도 세뇌하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이 가족은 가족의 역할을 해준 적이 없어. 가족이라는 이 두 글자, 엄마, 아빠라는 두 글자가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단어인데 이 두 단어를 오염시킨 장본인들이잖아요. 가장 필요한 우리들의 응원은 아마도 엄중한 법의 이 정의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해자가 제대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출소한 이후에도 허튼 짓도 못하도록 우리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사건이 단순히 부모 복이 없어서 뭐 이상한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치부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종의 재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재난. 국가가 나서야 된다고 보고 해바라기 센터가 전국에 다 있습니다. 상담 지원, 의료 지원, 수사에 필요한 증거 확보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꼭 신고를 하시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좀 발휘해 주셨으면. 혜인 씨가 이제 제게 했던 말이 있는데요. 집을 나올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은 그렇죠. 아마 자신은 평생 지옥에서 살았을 거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 피해자들이 많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힘들겠지만은 딱 한 번만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15년 동안 자신을 가둔 어둠에서 스스로 벗어난 소녀.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은 그녀의 용기가 이 사건의 진정한 스모킹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5년 2월 5일 오후 7시 50분 혼자 살고 있던 66세 김순애 씨가 사라졌다고 그분의 아들이 실종 신고를 했어요. 어머니는 뭐 새벽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던 사람인데 교회도 안 가시고 또 병원 가기로 약속도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그러니까 따로 살던 이제 아들이 엄마를 찾아가 본 겁니다. 현관문 앞에는 엄마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주방 싱크대에는 구워놓은 호떡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물에 불려놓은 쌀도 그대로 있었고요. 집안에 있는 물건은 다 그대로인데 감쪽같이 엄마만 사라진 거죠. CCTV는 없었나요? 집 건너편에 있는 가게 CCTV가 이 집 대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김순애 씨는 실종 신고 전날인 2월 4일 오후 8시 23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 뒤로는 집에서 나온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출입구가 대문이라서 이 CCTV를 피해서 움직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집 안에서 사라진 게 맞죠. 그래서 다방면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그 집에 불이 난 겁니다. 안 그래도 실종 신고가 들어온 집인데 마침 불까지 났으니까 누군가 뭔가를 없애려고 일부러 불을 질렀을 수도 있겠네요. 경찰이 처음 의심했던 사람은 김순애 씨의 아들이었어요. 김순애 씨 남편이 10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남편이 증여한 부동산 일부가 도로 부지로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 2억 6천만 원이 생겼거든요. 순애 씨가 그 돈 때문에 아들과 갈등이 좀 있어서 지인에게 고민 상담을 자주 했다고 하니 아들이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들은 알리바이가 확실히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을 들어가려면 CCTV에 반드시 비추이게 돼 있거든요. 네. 그 CCTV에 아들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CCTV에 김순애 씨 말고는 아무도 찍힌 사람이 없나요? 있었습니다. 집마당으로 들어오는 흰색 트럭이 있었습니다. 트럭 주인은 최용수라는 남성이었어요. 사실 이 집이 이제 단독주택인데 그 마당 한켠에 슬레이트로 된 그런 조그마한 별채가 있어요. 여기에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최용수였습니다.
이 세입자 최용수 씨 같은 경우는 그 집 별채에 새 들어 산 지가 벌써 한 15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남편이 사별한 이후에 순애 씨를 최용수가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뭐 무거운 짐이 있으면은 뭐 트럭으로 운반해주기도 하고 비가 오면은 항상 이분이 이제 뭐 차로 데려다주기도 하고 뭐 집에 가서 커피도 같이 마시는 뭐 이런 모습들이 자주 있었다고 해요. 직접 만든 적외선 온열기를 순애 씨한테 선물해주기도 했고요. 또 토지보상금 문제를 의논하고 절차를 도와준 사람도 최용수 씨라고 합니다. 어쨌든 순애 씨가 사라진 그때 그 이 두 사람이 집에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일단은 형사는 최용수가 사는 별채에 감식을 요청합니다. 왜냐면 본체는 이미 했는데 깨끗했거든요. 그런데 감식하기로 한 날 갑자기 최용수가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급한 손님을 만나야 해서 오늘은 도저히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다음 날 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오후 원래 6시에 감식을 하기로 했는데 딱 3시간 전에 갑자기 큰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재로 본체 일부 그리고 감식을 하기로 했던 별채가 전부 다 타버립니다.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네요. 예, CCTV 영상을 보니까 최용수가 별채에서 나가고 4분 뒤에 연기가 납니다. 최용수는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추울 것 같아서 감식할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가스 히터를 3단으로 틀어놓고 갔더니 불이 났다. 감식 3시간 전에 불이 났다는 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그렇죠. 느껴지거든요. 이게 정말 실수로 일어난 어떤 화재인지 아니면 일부러 불을 지른 방화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시 별채 내부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와. 같았어, 거의 전소야. 거의 전소네. 어우. 어머. 방화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건물 별채와 그 유사한 컨테이너에 화재 현장과 유사한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어렵게 만들었다. 이게 실제 저희가- 실험 영상이에요? 똑같이. 히터를 켜놓는 그런 형태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히터를 켜놓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진술을 했으니까. 진술을 해서 저희들 똑같이 히터를 켜놓은 똑같이. 상태입니다. 불이 나나 안 나나 4분 만에. 가스 히터를 켜놓고 5분 이상 기다렸는데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인위적인 착화인 경우도 실험을 했습니다. 현장과 거의 유사하게 저희들이 뿌리고 나서 착화를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거실에서 주방 그리고 안방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불을 붙여보면 알지. 확 갖다 가리고. 그렇게 나네. 순식간에. 도화선식 연소 형태를 보이는데요. 이는 그 별채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도화선식 연소 형태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방화인 거는 명백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용수가 잠적하거나 혹은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일단 방화 혐의로 잡아놓고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처음에 트럭이라는 게 CCTV에 잡혔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네. 트럭 바로 감식 들어갑니다. 예. 네, 그 최용수의 트럭 내부를 감식을 해본 결과 혈흔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혈흔이 나왔으면 그 혈액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 DNA 검사를 했더니 김순애 씨의 놀라. DNA가 일치하는 걸로 나왔어요.
지금 실종된 다음 날 아침에 CCTV에 포착된 최용수의 트럭 모습입니다. 뭐가 실려 있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상자를 4차례에 걸쳐서 저 트럭 뒷좌석에 옮기는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트럭 심칸에는 기계 같은 게 실려 있어요. 기계. 보시면 기계 같은 게 실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 기계가 얼핏 봐서는 뭐 하는 기계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트럭은 상자와 정체모를 기계를 싣고 출발합니다. 김순애 씨가 실종된 다음 날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형사들도 이 트럭의 동선에 집중을 합니다. 트럭은 어느 공장 앞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출발하는데요. 이때 트럭 짐칸에 있던 기계가 사라집니다. 그 기계가 바로 이겁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전혀 쓰지 사용하지 않는 거죠. 공장에서 쓰거나 아니면은 정육점에서 쓰는 기계인가요? 맞습니다. 정육점에서 고기를 자를 때 이 톱을 이용해서 자르는 그런 기계입니다. 형사들 뭐 이쯤 되면요. 직감적으로 이거는 시신 훼손 사건이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실종 다음 날 최용수의 트럭을 다시 쫓아가 보겠습니다. 최용수의 트럭은 항구지천이란 하천으로 향했습니다. 낮 12시 47분 CCTV에 보인 트럭 뒷좌석에는 상자가 실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2시간 47분이 지나서 하천 둑길에서 나올 때는 어땠을까요? 상자가 없앴나 없어졌나요? 그렇습니다. 그 트럭 뒷좌석에 있던 상자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이요. 황구지천 가가지고 잠수부까지 동원해서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물을 빼고 난 뒤에 수색도 했대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국 시신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또 아날로그식 끈질긴 수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때 순애 씨 실종 5일 전에 최용수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중고 물품 거래 카페에서 고기 자르는 기계를 검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판매자와 심지어 통화까지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형사들이 할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기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트럭의 동선을 따라가는 겁니다. CCTV를 쭉 따라서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씩 뒤지다가 드디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트럭이 서울 종로의 한 지하 주차장에 잠시 정차된 모습인데요. 오른쪽은 바로 그 다음에 찍힌 CCTV 화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달라진 게 보이시죠? 예. 짐칸에 물건이 없어졌어요. 사라졌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형사들이 또 그다음에 뭐를 하겠습니까? 저 실렸던 시간대와 비었던 시간대에 따라서 사이 동선을 따라서 또 모든 지역을 다 이제 수색하면서 뒤지는 거죠. 차를 쭉 따라가면서 차가 잠시라도 멈춘 곳이 있으면 그 주변은 다 살펴야 돼요. 뭔가를 찾았나요? 트럭이 잠시 정차한 한 공터에서 그 기계의 부품으로 추정되는 띠톱, 얇은 톱날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육절기의 그 톱, 네. 띠처럼 생긴 톱인데요. 휘어지는. 네. 그래서 그거를 국과수에서 감정을 했는데 혈액 반응은 일단 음성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신체 조직으로 생각되는 두 점이 발견됐고 살점 같은 거요? 살점 같은 거. 그런 거죠. DNA를 확인해 왔더니 김순애 씨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저 정육점에서 볼 수 있는 고기를 자르는 기계가 범행 도구였던 거네요. 어떻게 이게 범행 도구로 쓰일 수가 있는지가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계의 본체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는 띠톱만 찾은 거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본체입니다. 띠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띠톱에서 나온 거하고 이 본체하고 이게 연결이 돼야지 말이 되거든요. 트럭의 동선을 이제 다시 되짚으면서 CCTV 영상을 또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기계에서 띠톱을 분리했으니까 사용할 수도 없을 거고 그럼 그게 어디에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형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곳이 있었어요. 한 형사가 고물상 앞에서 딱 걸음을 멈춥니다. 고물상 주인이 어떤 기계를 분해하려고 하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직전에 형사가 딱 보니까 비슷한 겁니다. 거기서 스톱한 거예요. 잠깐만요 이렇게 한 거네요. 말 그대로 스톱 그랬다고. 고물상 주인한테 형사가 딱 물어봅니다. 지금 이거 누가 여기 갖다 둔 겁니까? 고물상의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고물상 앞에 놓고 갔는데 다시 가지러 올 수 있으니까 좀 놔뒀다가 지금 막 해체하려던 참이었다. 해체하겠죠. 말 그대로 정말 스톱 시킨 거죠. 기적 같네. 진짜. 드디어 정말 범행 도구가 형사님들의 손에 들어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수중에 들어온 이 기계가 과연 사건의 스모킹건이 됐을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계는 녹이 많이 스른 상태였고요. 흙과 함께 신체 일부로 보이는 것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분해를 해서 혈흔 양성을 보이는 모든 부위를 다 닦아내서 DNA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35개 이상의 부위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온 거네요? 네. 종합적으로 결과를 보면은요, 근육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3개, 섬유성 결합 조직이 6개, 피부 조직 1개, 뼈를 포함한 조직으로 보이는 게 4개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조직은 DNA 분석 결과 모두 피해자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 결과와 함께 기계의 혈흔 부위를 닦아서 검출한 여러 곳의 DNA 증거와 합쳐서 살인과 시신 훼손을 입증하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검경은 방화 혐의로 구속된 최용수에게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게 됩니다. 이웃에서 15년 가까이 같이 살던 사람을 저렇게 살해할 이유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형사들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주변에 탐문 수사를 좀 벌여요. 네. 순애 씨가 최용수에 대해서 인근에 어떤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말이야 마당에서 내가 이렇게 씻고 있는데 내 발목 부위 이쪽을 그 최용수가 본 모양이야. 그걸 보고 나서부터 나를 좋아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그때부터 나는 최용수가 무서워가지고 매일 문고리 꽉 잠그고 자 이런 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애 씨는 둘째 며느리한테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느 날 밤에 자려고 하는데 최용수가 프레쉬로 방 안을 막 비춰서 너무 놀랐어.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용수의 진술 한 번 더 보시면 순애 씨를 갑자기 뒤에서 안고 방에 들어와서 옆에 눕기도 했어요. 억지로 그랬던 면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순애 씨가 어른스럽게 대처해줬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 이미 어른 아니에요? 완전 어른. 무슨 말이야?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진술이죠. 어른스럽게 대처해줬다는 말. 네. 최용수는 아마 자신의 행동을 구애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명백히 성적 접근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용수는 인터넷에다가 검색한 게 있는데요. 이게 진짜 가관입니다. 할머니가 성욕을 느끼는 시기, 아유. 최음제 같은 이런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여성이 출연하는 음란 동영상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이 인터넷에서 발견이 됐고요.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를 보니까 2014년 11월 28일부터 불을 지르기 전날인 2015년 2월 8일까지 인체 해부 관련 키워드를 694건이나 검색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잔인한 범행을
이 순애 씨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던 걸까요? 순애 씨가 다니는 이제 교회 목사의 진술을 통해서 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그 토지 보상금이 든 통장을 주면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이 돈을 자기 아들한테 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절차를 이 최용수가 같이 도와줬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뭐 수령 날짜라든가 금액이나 정보도 다 그렇죠. 알고 있었을 거고 돈이 목적이었던 거네요. 처음에는 이제 남편이 사별을 했으니까 그 빈자리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남편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재산도 좀 갚겠다라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토지 보상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을 것 같아요. 최영수는 조사받는 동안 담당 형사가 뭘 물어보면 모른다. 그래서 왜 모르냐 물어보면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다. 이런 말만 계속 반복해서 했다고 합니다. 모르는 건 어떤 말 중에 모르는 제일 거다. 답답하다. 형사님들 앞에서는 계속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시신을 못 찾았다는 그것 때문인 것 그렇죠. 같아요. 형사가 그랬대요. 그래 시신 찾지는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시신을 못 찾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최용수가 눈이 이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시신은 찾았다는 얘기예요?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시신의 일부는 찾았다. 네 기계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이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죠. 네. 우리가 고유정 사건에서도 본 것처럼 사실 이제는 시신이 없는 살인 사건이더라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예, 과학 수사를 통해서 입증해낼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판결 어떻게 됐나요?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인격에 대한 최소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육절기를 분해하여 버리고 컴퓨터를 은닉하며 이 사건 건물에 불을 질러 소외하는 등 피의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최용수는 2016년 방화, 살인, 사체 유기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조직 식별 기법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 동료인 이완영 교수 팀에서 전 조직 식별 기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학 수사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조직 식별 기법이 뭔가요? 시신이 없거나 일부만 있을 때 발견된 신체 조직에서 어떤 조직인지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앞으로는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도 마커를 이용해서 어떤 조직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거를 이제 연구 기법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아주 시신이 신체의 안 극히 나오더라도 극히 일부, 그쵸? 미량만 세포 몇 있어도. 점만 나와도 찾아낼 수 있게 된 거죠. 범죄가 계속 나날이 발전하고 정말 상상 초월하는데 그 이상으로 과학 수사가 더 발전한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희망과 안심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 수사가 많이 발전이 되면 범인들의 어떤 이 범행 의지는 꺾이기 마련일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범죄는 반드시 잡힌다. 그렇죠. 네, 반드시 잡힌다. 이거는 아마 우리 프로그램을 애청하시는 분들은 다들 마음속으로 깊게 느끼시는 사실일 거라 생각합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는 범인들에게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018년 아주 무더웠던 여름,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는 유난히 이상한 민원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506호의 민원은 집문 앞에 오물이 뿌려져 있는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인분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짐작 가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 아래층 406호에서도 민원을 넣었는데요. 유리층에서 베란다 쪽 창가로 뭐 벌레 같은 거 집어 던진다. 그거예요. 그 406호에는 42살 먹은 안 씨라는 남자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위층 506호를 직접 찾아가서 아니, 당신들이 뿌린 그 벌레가 우리 집안 곳곳을 돌아다닌다. 제발 그 벌레를 던지지 말라. 506호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506호면 아까 문 앞에 누가 변을 뿌렸다라고 그렇죠. 민원을 넣었던 그 집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06호는 변을 뿌린 사람이 406호 남자 같다고 의심했어요. 아랫집, 윗집에서 서로 변을 뿌리고, 뭐 벌레를 뿌리고, 막 그런 상황인 거네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제 406호에 가서 직접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집에 벌레도 어떤 분들은 벌레가 들린 걸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데 난 안 보이는데. 그런데 며칠 뒤에 506호에 사는 민지 큰어머니가 출근하는데 계란을 던지면서 욕설을 퍼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 벌레 뿌리지 말라 했지. 계속 이렇게 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못 살죠. 네. 이 고3 민지도 요즘에 자꾸 누가 쫓아오는 것 같다. 그래서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문 앞에다가 CCTV까지 설치를 하는데요. 기내가 아저씨 기내 봐라. 맞네. 세상에. 아, 나 진짜 아슬아슬할 뻔했다. 이거 경찰서 갖다 주고 와라, 파출소에. 잡힐 뻔했네. 아이고, 세상에. 406호 남자입니다. 어머. 민지를 뒤따라와서 계속 또 초인종을 누릅니다. 안 가고 저 바위 보이네. 안 가고 저 서가 있어요. 딱 보고 있는 게라서. 이 사람 일단 너무 무섭다, 나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이 남자가 또 나타나요. 뭐야. 뭘 던져. 뭘 막 끼웠네요, 문에다가. 와. 간장, 식초, 그리고 인분 섞은 걸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이렇게 공포의 이웃과 위태위태하게 지냈는데요. 한 달 뒤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4시 25분 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화재 경보가 울린 건 새벽 4시 반쯤으로 아직 일어나기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집에서 그냥 불이 났구나 싶었는데 근데 막 소방차도 막 한 6대 7대씩 오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좀 불이 심하게 타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위에 집까지. 화재 경보가 울리고 잠자던 주민들은 놀라서 비몽사몽 상태로 집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이때 119, 112에 한 40여 건 정도의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지금 아파트가 피바다예요. 빨리 와주세요. 불이 나는데 왜 피바다죠? 506호에 사는 민지와 큰어머니도 자다 깨서 허둥지둥 대피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2층 계단에서 멈칫합니다. 비상계단 연기 사이로 한 남자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손에 뭐가 있었어요. 한 손에는 34cm쯤 되는 회칼,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24cm 되는 장어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민지와 큰어머니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쌍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목 부위를 크게 다친 큰어머니는 1층 출입구 방향으로, 또 민지 양 같은 경우는 2층 복도로 도망을 치는데요. 결국 민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남자는 다시 기다립니다. 뭘 또 기다려요? 그때 4층에서 자다 깬 11살 예은이, 그리고 예은이 엄마가 내려오는데요. 남자는 예은이의 엄마를 마구 찌릅니다. 이때 예은이의 비명을 들은 예은이 할머니가 달려와서 남자에게 달려드는데요.
남자는 다시 할머니의 목과 얼굴을 또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잠시 후에 내려온 예은이 아버지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어머니와 어린 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은이 아버지는 딸이나 아내보다 조금 늦게 내려온 거네요. 가족들한테 먼저 1층으로 대피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웃집 문을 다 두드리면서 주민들을 깨우러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내려와 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 있었던 거죠. 다 대피하는 마당에 비상계단에 그런 남자가 도사리고 있을 거라고 누가 그렇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사람이 이번에는 이제 저벅저벅 걸어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비상 계단으로 향하는데요. 또 거기서 대피 중인 59세 어머니와 31살 딸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칼을 또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칠십 대 노부부도 가차없이 공격을 하는데요.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막아서는 할아버지를 무자비하게 공격한 뒤에 할머니의 목 부위를 공격하고 발로 차서 쓰러뜨렸는데요. 이때 이제 경찰이 딱 막아서게 됩니다. 또한 경찰은 대치 끝에 안 씨를 검거했습니다. 오후 4시 50분경 피의정과 공포탄, 실탄을 발사하고 저항하던 피의자를 장공으로 제압하여 불과했습니다. 모두 5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17명이 중상해를 입었는데요. 크게 다치거나 숨진 피해자는 합쳐서 22명이었습니다. 대체 이 남자는 정체가 뭐예요? 406호 남자 안인득의 얼굴인데요. 당시 안인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06호 주도로 아파트 주민들이 합심해서 벌레를 뿌리고 욕을 하면서 나를 괴롭혔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범인의 정체를 알고 더욱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루아침에 어머니와 딸을 모두 잃은 예은이 아버지였습니다. 안인득의 형과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안인득은 평소에 예은이 가족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 욕하고 벌레를 뿌려대는 패거리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저도 뭐 하소연을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안 멀다고 불이익을 당해오고 뭐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때도 나고. 범행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준비가 아니라 그만 점점 그만 불이익을 당하다 보면 화가 날 때도 나고. 범행이 있었던 날 그 안인득의 행적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새벽 1시 50분쯤에 아파트 CCTV에 찍힌 모습입니다. 손에 뭘 들고 들어가네요? 기름통입니다. 자기 집안의 방과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현관문 앞에 서서 둥근 모양으로 구긴 신문지를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에 그 안쪽으로 던져 넣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더욱 충격적인 증언을 하는데요.
때는 그 손잡이 있잖아요. 거기를 착착착착 치면서 부리면 사람을 깨는 것 같아요. 빨리 내려오라고 그 죽음의 구덩이로 사람들을 부른 거잖아요, 직접. 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안인득이 한 그림 검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빠르게 그린 건가, 슥슥? 약간 날카로운 것 같아요. 네. 짧은 시간에 굉장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그려나간 모습인데요. 그림을 그리면서는 점점 피랍도 높아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가는 등 이렇게 내면의 분노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반성은 하고 있던가요? 왜 나만 이렇게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평생을 억울한 게 많고 내가 늘 당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도 조사해 주십시오. 싹 다 조사해 주십시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처벌 받아야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소연을 백날 해봤자 아무도 얘기를 듣지도 않고 내가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는 건가요? 저렇게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니까 막 화는 치미는데 무슨 동기가 있어서 이런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네,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안인득의 프로파일을 보시면 피해의식이라는 영역에서 이 기준점인 65점을 뛰어넘는 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임상 그래프가 상승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정신증과 같은 일종의 망상이나 환청 등에 기이하고 특이한 경험들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웃 주민들이 단체로 짜고 나를 괴롭힌다. 자,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감시한다. 이런 안인득의 말은 피해 망상에 해당이 됩니다. 수근거리는 걸 볼 때 내 욕을 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믿는 것들을 관계망상이라고 부르고 조현병이나 기타 정신증적 질환에서 흔히 관찰이 됩니다. 아파트 내 우리가 사는데 주공사업자 아파트 내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만 수두룩하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주민한테 이런 피해망상을 확산시키면서 분노를 전가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사건이 너무 안타까운 게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년 전인 2010년 안인득이가 길 가는 사람한테 흉기를 휘두른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자기를 뭐 감시하라고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때 이렇게 막 흉기를 휘둘렀다 그러면 경찰이 출동을 했겠죠? 편집형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으로 보호관찰형을 받았습니다. 2011년에 그 10개월 정도 입원을 했어요. 퇴원한 후에는 5년 동안 꾸준히 외래 진료를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2016년 7월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무려 2년 9개월 동안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 사이에 공격성은 점점 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조금 더 치료만 잘 받았어도 이런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를 놓치게 된 건데요. 근데 사실 두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506호의 신고였던 거죠. 506호가 그냥 아파트 관리실에만 전화를 한 게 아니라 경찰에 112에까지 신고를 했었네요. 2주 동안 4번에 걸쳐서 경찰이 출동까지 했었던 겁니다. 와.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계란을 맞거나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건 접수를 해드릴 수 없다. 피해자가 직접 CCTV를 설치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안인득에게 다시는 506호에 찾아가지 말라고 계도한 후에 그냥 현장에서 종결했습니다. 당연히 현장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 위층 사람만 그런 벌레를 뿌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인득이 밑에 층 사람도 옆집 사람도 지나가는 애들도 벌레를 뿌린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사건 처리에도 구속은 안 되고 벌금 정도 나와서 보복할 수 있다. 이웃지간인데 벌금이 나오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 웬만하면 참는 게 나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경찰은 이 사건 직전에요. 고위험 정신질환자 112 신고가 들어왔어요라는 내부 업무 지침을 발간을 했는데요. 이 내용 중에는 응급입원 판단 매뉴얼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스스로 만든 그 지침에 따랐다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와. 506호의 사위가 혹시 안인득에게 정과나 정신병력이 있는지 확인해달라 이렇게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안인득을 아무 이상이 없는 깨끗한 사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가. 사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느낀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안인득의 형이었습니다. 담당 형사한테 동생이 조현병이라는 걸 알렸고요. 정신병원에 내 동생을 좀 입원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방화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딱 2주 전이었어요. 이 안인득의 형은 정신병원에도 전화를 직접 해서 강제 입원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담을 했어요. 저희들이 가가지고 환자를 이렇게 모시올 수가 없어요. 개인의 신체를 감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벌이 엄청나게 커요. 재정령 발언하는 건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아이고, 그러니까 안인득 본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입원을 시킬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2017년에 개정이 됐는데요. 과거에 불법적으로 막 감금하고 이랬던 거를 좀 시정하고 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좀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이 된 건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 환자를 어떻게 보면 사회가 방치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인득의 형은 형사에게 또 한 번 물어봅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형사는 다음에 사소한 사건이라도 접수되면 그때 한번 해보자. 사건 이후에 안인득의 형이 만약에 안인득의 사형에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면 동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신질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의 어떤 현실적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현병 병력과 정신감정 결과를 고려해 안인득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가 있었고 망상 등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상남도 경찰청에서는 이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건하고 연관된 한 사람에게는 감봉, 나머지 한 명한테는 이제 견책이라는 징계를 줬고요. 2년 6개월 뒤에 이제 일부 피해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피고 소속 경찰관이 안인득에 대한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했고요. 그래서 피해 유족에게 약 4억 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레드 플래그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순간들을 막지 못했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혹시 정신질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 위험성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평범한 이웃 주민이 또 안인득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병을 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은 그냥 피하자.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개인의 어떤 불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사건은 예견된 범죄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4월 24일 오후 1시 한 신혼부부가 오사카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시작됩니다. 이
풀잠바 입었나 봐요. 근데 이때가 진짜 제일 신나요. 신혼여행 갈 때 왜 막 기억나시죠? 장가 갔으니까요. 네. 신혼여행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이렇게 막 셀카를 찍고 신나는 기분이 느껴져요. 강지민 같은 경우는 19살이었어요. 아 진짜? 그다음에 신랑 이연석은 그 당시에 22살이었으니까 애기들은 둘 다 어리죠. 예. 어떻게 만난 사이였어요? 강지민 양은 그 현석 씨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때 그 두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됐고요. 서로 이제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10대 딸의 결혼을 찬성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어려요. 그때는. 예. 그렇죠? 반대가 굉장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끝내 결혼을 하고 맙니다. 신부의 생일이 4월 12일이니까 딱 생일 이틀이 지나고 4월 14일에 혼인신고서까지 작성을 했네요. 그 부모님 동의 없이 둘이서 그 결혼할 수 있는 만 19세가 되니까 바로 혼인신고를 한 거죠. 늦은 오후에 오사카에 도착한 두 사람은 시내 관광을 하고 신혼여행 첫날을 기념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오사카 그 숙소인데요. 네. 밤늦게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이야기를 이제 서로 나누다가 지민 씨가 씻으러 먼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네.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라서 바로 화장실 문을 열어봤다고 하는데요. 뭐야? 핏자국까지? 네. 왜 그래 갑자기? 지민 씨가 이제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그런데 지민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숙소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이런 상태입니다. 짐 풀고 있었던 것 같고 별다른 좀 이상한 거는 보이진 않는 것 같긴 하는데. 그런데 신혼여행과는 그 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하나 있죠. 주사바늘 보이시죠? 남편 이연석은 일본 경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신혼 첫날이라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만취해서 를 주사기로 투입하고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사망한 우리 지민 씨의 양쪽 팔에는 주사 자국이 3군데나 발견됐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이 지민 씨가 평소에 우울증이 좀 심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를 한다거나 유서를 써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석 씨는 지민 씨가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울증도 심하고 결혼 서두른 것도 지민 씨를 가족에서 받는 학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서 서둘렀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현석 씨는 처가에다가 이 아내의 사망 사실을 알렸고 처가 식구들은 그 다음 날 바로 일본으로 왔습니다. 그 후 이제 가족 동의하에 지민 씨 시신은 그 일본에서 바로 화장하게 됩니다. 지민 씨가 사망하고 2주 후에 우리 유재욱 형사님에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제가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할 때 후배 형사였는데 그 퇴직하고 보험회사로 이제 전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연석이 아내가 죽었다고 하면서 그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태연하더라는 겁니다. 상의도 하고 내가 또 정상 중인데 왜 나한테 지급이 안 되느냐. 지금 아내가 사망한 지 2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충분히 의심스럽고 그래서 내사를 진행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지민 씨 가족을 먼저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정 식구들은 이연석이가 좀 이상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의심하는 이유가 혹시 뭐죠? 지민 씨가 사망한 거는 새벽 2시 50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8시간이 지난 아침 10시 50분에 알게 됐는데 그것도 지민 씨의 언니가 아마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동생한테. 그러니까 그때 이연석이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비로소 동생이 사망했다. 이걸 알린 거죠.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그 이연석의 태도였는데요. 처형인 그 지민 씨 언니가 일본에 도착했는데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지민 씨 가족은 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같이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하자 이랬더니 저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 지민 씨가 사망한 당일 저녁에도 일본인 그 현지 여성 2명을 만나서 놀았어요. 스티커 사진도 찍고 노래방도 가고. 미쳤다 진짜.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만난 여성들이었던 겁니다. 아, 이제 진짜 화가 나네 갑자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런 글을 남깁니다. 지민아, 오빠는 일본에서 좋은 친구를 2명이나 사귀었어요. 역시 일본의 여자는 한국에 비해 조금 잘해줘도 쉽게 감동받고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의 남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바보들이에요. 그래도 지민이에게 여자를 배려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고마워요. 글을 읽는데 발바닥까지 소름이 돋았어요. 미쳤다 진짜. 또 이현석은 그 자기 친구들과 함께 하는 그 단톡방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 목표가 있어서 지민이 데리고 있긴 해야 되는데 2달만 데리고 있으면 된다. 내가 괜한 목표를 만들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네. 이 사람 정상 아니죠? 그 이현석에게는 이제 유족 자격으로 출석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사건 당일에 이야기부터 들어봤는데 그 진술이 너무 술술술 마치 그 각본이 있는 것처럼 거침이 없죠. 슬픔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화도 없고 그 억울함도 없고 경찰 조사를 더 오히려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죠. 그 자기 행동에 그 취해가지고 신이 난 사람처럼 그날 밤의 풍경을 아주 세세히 묘사할 정도였으니까요. 더 섬뜩했죠. 아내가 사망한 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시신을 화장했잖아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되는 거 아닌가요? 다행히도 그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시신을 화장하기 전에 일본 경찰은 그 부검을 했죠. 그럼 이제 일본에서 부검 결과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본은 그 다른 외국에 비해서 시간도 또 더 오래 걸려요. 그동안의 정황과 탐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과감히 입건을 해서 그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현석의 그 주거지 압수수색이라는 그 초강수를 뒀는데요. 뭐가 나오던가요? 거실 책장에는 범죄와 관련된 책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해요. 그 이현석의 휴대전화와 그다음에 컴퓨터, 일기장도 찾았는데요. 결정적 증거는 바로 그 거실 책장에서 발견된 일기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일기장에 뭐 많겠다. 주사기를 구하고 동물을 어디서 찾을지가 제일 걱정이다. 어디에 실험해봐야 되는데 음용, 주사 둘 다 해봐야 한다. 나 없이 못 살게 만들어야 함. 수발 다 들어주고 뭐든지 지민이가 고마워할 정도여야 한다. 곧 오사카로 여행을 갈 생각이고 3단 절벽에서 그녀를 찌를 예정이다. 오사카 절벽에서 이제 찌르겠다는 건 아마 플랜 B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판단했죠. 일기 내용 중에 보면요. 추후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경찰이 질문하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고 대응 방안도 아주 소상하게 미리 이제 적혀 있었고요. 지민이는 엄마한테 오래전부터 학대를 당해왔고 그것 때문에 자주 우울해했으며 손목을 등 많이 했다. 우울증이 컸다. 우울증이 사실이었나요?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전혀 없었어요. 가족에게 학대받았다고 했는데 가족에게 학대받았다는 정황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오히려 그 지민 씨를 폭행한 사람은 남편이었다. 평소 항상 몸에 그 멍자국이 있었다고 그래요. 전부 다 이현석의 시나리오였네요. 그 이현성은 범행 아이디어를 미리 녹음해 놓기도 했는데요. 증거 많이 확보해놓고 지민이 대사도 준비하고 핸드폰도 최대한 초기화시켰으면 좋겠다. 스스로 죽은 동영상만 있으면 아무도 나한테 죄를 묻지 못할 거고. 아니 이런 말을 어떻게 음성으로 내뱉으면서 녹음을 해요? 진짜 미친 사람 같아. 범행 계획이 다 들통이 났을 때 반응이 어떻던가요? 이현성은 말을 이제 또 바꾸게 되죠. 지민이를 죽일 계획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행하지는 않았어요. 실행으로 직접 옮겼다는 걸 입증해 내야 되겠네요. 그 이현석의 음성 메모에는 그 범행 도구에 대한 단서도 있었습니다. 와, 음성 메모가 노다지네요. 집에 있는 살인 관련 책들 다 없애고 니코틴이랑 액상이랑 같이 가져오고 약통에다가 니코틴 옮겨 담고. 숙소에서 약통 같은 거 발견됐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니코틴 원액이 있었던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압수한 그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했더니 니코틴과 관련된 검색어들이 많이 나왔고요.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을 소재로 한 소설도 그 캡처해놔서 휴대전화에 저장해놓은 걸 발견했습니다. 니코틴이 범행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지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니코틴을 굉장히 쓴데 그걸 어떻게 먹느냐에
이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려고 내가 한번 직접 먹어봐야 되겠다. 이게 니코틴 원액입니다. 니코틴 원액을 직접 맛보신 건가요? 원액은 아니고요. 네. 물에 타서 희석을 해갖고요. 네. 이쑤시개로 찍어서 네. 한번 이렇게 해갖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혀 끝에다가 딱 대봤습니다. 그 처음에 딱 됐을 때는 네.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한 10초쯤 지나니까 그냥 찌르는 듯한 그런 매운 고추 이렇게 딱 씹었을 때 탁 튈 때 네네. 그 정도로 아주 자극이 강했습니다. 한 20분쯤 지나니까 막 구역질이 나오는데 그게 더 무섭다. 침이 줄줄줄줄 흐르고 구역질이 나오고 그게 한 1시간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오사카 신혼여행에서 벌어진 오늘 사건은 주사기가 있었잖아요. 현장에서 발견된 도구들을 보면은 우리가 수액 맞을 때 쓰는 카테트라는 겁니다. 와. 주사를 꼽아놓고 어머. 요 옆에다 이걸 끼고 주사기로서 사용한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스스로 팔에다 놓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먼저 혈관 찾으려고 그러면 토니케치라는 걸로 묶어갖고 혈관이 튀어나오게 해갖고 고무줄 같은 거요? 그걸 혈관 찾아서 주사기를 꼽는 건데 이게 숙련된 사람들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혼자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혼자 여기 묶고 토니켓 묶고 여기 찔러대서 한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지민 씨는 왼쪽 팔에 2군데, 오른쪽 팔에 1군데, 그 양쪽 팔에 다 주사 자국이 있었거든요. 주사를 맞는 순간 치명률보다 훨씬 높아져요. 맞자마자 바로 독성이 막 올라가 거의 한 2, 3분 내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죽게 됩니다. 만약에 였다면은 주사 자국이 하나였겠네요.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요. 그렇죠. 네. 스스로 3번이나 니코틴을 주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부인할 수 없는 스모킹건이 나온 건데 이현석은 또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해요. 그 손톱을 심하게 물어 뜯으면서 그 처음으로 그 당황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다가 바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지민이가 하라는 걸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와준 것뿐이에요. 저한테 보험금이라도 주고 떠나겠다고 했어요. 이현석은 계속해서 자기는 돕기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살인죄가 아니고 나는 방조죄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혐의는 이제 발견이 어찌됐건 된 거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경찰이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일본에서 부검감정서가 우리가 요청한 지 4개월 만에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도착했습니다. 네. 부검감정서에 새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위 내용에서도 니코틴이 검출되었습니다. 먹었다는 거죠. 주사하기 전에 먼저 먹였을 겁니다. 분명히 괴로워했을 텐데 더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주사를 놨을 수도 있는 거죠. 아, 이거 진짜.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싶네요, 진짜. 술에 니코틴을 타서 먹이고 주사기를 이용해서 니코틴을 투입했을 가능성 그게 높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할 짓이라고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악마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타살이라는 걸 밝혀냈어요. 근데 이 니코틴이 원액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현석 본인이 직접 구입을 해서 신혼여행지까지 들고 간 거였나요? 들고 간 건 맞는데요. 네. 구입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 오늘 좀 어렵네요. 그 이현석의 일기장을 분석했는데요. 다른 사람의 그 성명이 발견됐어요. 그 김혜연에게 니코틴 원액을 받으러 가야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김혜연과 이현석이 같이 일본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21일 이현석과 강지민이 사귀고 있을 때 일본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양다리였던 거예요? 같이 가자. 조심스럽게 김혜연 씨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애인 사이는 아니고 고등학교 동창이랍니다. 그 졸업한 뒤에 우연히 이현석을 만났는데 한 가지 부탁을 하더래요. 그것이 전자 들어가는 니코틴 원액 2병만 대신 사달라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일본 여행을 제안한 것도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모든 여행 비용을 자기가 대겠다고 뭐 이렇게 권유한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 숙소에 도착한 첫날 네.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 또 소름 돋아요. 무슨 설마.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에요? 술을 마시고 나서 이현석이가 숙취 해소제라고 하면서 뭘 줬대요. 네. 그런데 좀 냄새가 좀 이상하고 그래서 못 먹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물을 줬는데 그 물을 조금 약간 삼켰대요. 삼켰다가 뱉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몸도 제대로 가누지를 못했고 몇 시간 동안 두통에 시달리고 어지럼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그냥 잠이 들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위험한 양을, 그러니까 사망할 수 있는 양을 네. 물이나 숙취 해소제에 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혜연 씨도 또 다른 피해자였네요.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뻔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만약 이 계획이 성공했다면 한 것으로 위장되지 않았을까. 그 니코틴 원액까지 직접 샀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는 더 어려웠을 거고요. 맞아요. 이현석이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나요? 니코틴 원액 한 방울을 타서 준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니코틴 원액을 마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니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먹어보든가 왜 다른 사람한테 먹여봐요. 이현석은 니코틴 범행의 그 예행 연습을 했던 것으로 예행 연습을 보이고 사람을 대상으로. 그래서 주사기를 가져간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이런 짓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저린 걸까요? 이현석의 그 일기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10억 이상 벌기, 40살 전까지. 예. 예쁘고 현명한 아내를 얻기. 희망적이고 평범한 버킷리스트인데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서 봐서 그런지 이거 진짜 좀 기가 막히네요. 그 40이 되기 전에 10억 이상을 벌겠다는 것을 인생 목표로 정하고 이현석이 생각한 방법은 바로 그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이번 건은 좀 특이한 건입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날 이현석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수속을 마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이었습니다. 생명보험은 사실 매월 이렇게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여행자 보험은 한 번만 되는 부분이고 비용 또한 밀리만은 저렴합니다. 네. 그리고 간편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금방 뚝딱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해외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은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현석이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계산을 해서 해외여행 중에 살인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험회사 녹록치 않습니다. 특별조사팀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파헤치고 검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석이 아까 그 버킷리스트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을 목표로 보험금으로 차곡차곡 쌓으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정말 너무 짜치네요. 하지만 이현석의 10억 만들기에 그 길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찻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에게도 접근을 했어요. 네가 유난히 내 죽은 아내하고 닮았다. 죽은 내 아내랑 닮았어 하면 여자들은 약간 모성 본능이 보호 본능을 일으키잖아요. 납골당도 데려가기도 했고 이것도 일종의 이제 시작이죠. 작업이죠. 이거는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이거 진짜. 아이고. 일기장에 잘 생겨져서 다 죽이고 싶다 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 성형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이 미남으로 이제 변모해서 10대 여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죠. 이번에 못 잡았으면 진짜 또 얼마나 많은 희생양이 일본. 생겼을까. 판결 혹시 어떻게 나왔나요?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항소심 2심이 역시 무기징역.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무기로 결정난 거. 헤어 디자이너를 꿈꾸던 지민 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취업 면접을 볼 계획이었었고요. 임신했을지도 모른다면서 이미 이름도 그 아기 이름을 지어놨었어요. 19살이면 사실은 사실 꽃을 펴보지도 못한 나이잖아요. 근데 그 해외에서 고통스럽게 이렇게 생을 마감한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법의학자로서 26년 동안 약 4천 건의 부검과 자문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사건은 가장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19살 한 소녀가 사망하고 5년이 지난 뒤에 도착한 이 CT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말하는 죽음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2018년 10월 경남경찰청 미제 사건 수사팀의
익명의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5년 전에 무용학원에선 한 학생이 죽었어요. 그때 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타살이에요. 5년 전이면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런 제보가 뒤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뭐 경남경찰청 미제 사건 그 수사팀 형사가 사건 파일 전체를 싹 뒤져가지고 무용학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학원은 운영이 중단돼서 텅 빈 상태였어요. 5년 전 그 무용학원에는 무용수를 꿈꾸던 6명의 소녀가 무용단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로 이루어진 10대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무용학원이었는데요. 네. 이 지역에서는 꽤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지역 행사 축제 무대에 많이 섰고요. 지역 신문에도 크게 실렸다고 합니다. 그때가 제가 지역신문 이제 기자 이 신문사에 일하던 첫 해였는데 항상 제 머릿속으로 거의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사춘기 소녀들이었는데 초등학생도 속해 있었다고 했는데 퀴즈 대회가 아니라 뭐 아마 대회, 프로 대회까지 나가서 각각 대상과 동상을 수상했으니까 실력을 갖춘 팀이었나 봐요. 기자는 특히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열심히 했던 한 명의 학생이 기억에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그 학생의 이름은 나영이었습니다. 19살 나영이는 학원 무용팀 중 맏언니였습니다. 어머니 회원들을 직접 가르치는 강사 역할도 했습니다. 그만큼 원장도 나영이에 대한 믿음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 10월 2일 밤 10시 30분 바로 그 나영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이 됩니다. 그 장소는 무용학원 화장실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쓰러졌을까요? 나영이를 발견하자마자 학원 원장과 아이들은 119에 신고했고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나영이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나영이의 사망을 이제 확인한 이 내과 의사는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서 이제 가슴 CT를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그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으니 부검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일반 병원에서 내과 의사가 부검을 요청하고 부검 의뢰서를 쓰게 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 그 내과 그 의사 선생님이 보기에 뭔가 이상한 게 있었으니까 분명히 이랬을 거다. 부검이가 나영이를 부검했는데요.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결국 부검서의 사망 원인은 사인 불명으로 기재됐습니다. 최초에 목격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던가요? 뭐 원장이나 아이들 진술은 뭐 거의 비슷했습니다. 나영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사건은 그렇게 단순 변사 사건으로 한 달여 만에 종결이 됐고요. 나영이의 유골은 바다가 보이는 야산에 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 10월이었고요. 사망했던 시점이. 타살일 수도 있다라는 제보가 온 게 2018년 10월이니까 딱 5년 만에 제보가 온 거네요. 과학수사팀 컴퓨터에 5년 전 사건 현장 사진들이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형사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비노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형사는 당시 무용단 멤버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같이 춤추던 동료가 사망을 한 거니까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뭐라고 했나요? 당시 무용 단원이었던 아이들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일 크게 당한 게 사실은 언니라서 그냥 강제로 이렇게 목였거든요. 무릎 이렇게 앉혀놓고 그냥 입 벌리라고 해서 그 분변을 집어서 바로 넣어버리거든요. 목이 막혀서 언니가 막 숨 못 쉬고 이게 뭐야 갑자기?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고. 아니 이런 사건인데 전혀 지금 전에 이야기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상한 얘기가 너무 이상한데요? 강아지의 변을 입에 구겨 넣었다고요? 네. 이런 강아지의 분변을 입에 집어넣은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가운데? 무용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으나 어떻게 사람이 자기 제자한테 분변을 먹이라고 한 거는 좀 약간 도대체 문제가 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원장 자신이 기르고 있던 강아지의 이 그 변을 제때 치우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시킬 수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이는 곧 원장이 나영이를 학대했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청소를 제대로 안 하고 원장에게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이다. 미쳤나 보다.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목격한 아이들의 아주 공통된 증언이 있습니다. 그날 나영이가 고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5명의 증언이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미 유골도 다 뿌려졌잖아요. 죽음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재수사를 시작했으니까 형사는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갑니다. 사망 당시를 목격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번엔 나영이에게 사망 선고를 한 내과 의사를 찾아갈 차례입니다. CT를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료를 받아가야겠죠. 근데 의료법상 CT 같은 방사선 사진은 보존 기간이 5년이에요. 딱 5년. 그러니까 이제 남아 있었을지 아니면 없어졌을지 아슬아슬한 상태였어요. 나영이의 CT 사진은 그 병원에 그대로 보관돼 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 시신의 CT 사진을 찍어 놓은 거를 5년 넘게 보관하고 있다는 거. 그 아주 특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형사는 이제 이런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 아이가 자신의 어떤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이런 조건을 조성한 게 아닐까? 당시 팀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유명한 법의학자가 있는데 연락 한번 해볼래? 그때 전화를 받은 분이 바로 여기 계신 유성호 교수님이세요. 전화를 받으셨나요? 네, 2018년 12월에 전화가 왔어요. 의뢰하고 싶은 사건이 있다라고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형사님이 오셨어요. 형사님이 좀 직감적으로 뭔가를 아신 것 같아요. 뭔가 촉이 온 거예요. 아마 그 담당 형사는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빨리 가져가서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CT만 들고 오신 건 아니고요. 네. 그 수사 자료를 전부 다 가져오죠. 라면 박스 하나 반을 들고 오셨는데 과연 이때 형사님이 상자 가득 들고 온 자료 속에서 법의학자가 스모킹건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CT를 살펴봤는데요. 왼쪽 7번째, 왼쪽 8번째, 그다음에 9번째, 오른쪽 6번째. 이렇게 4개의 갈비뼈가 부러졌다가 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쳐진 부분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연골 성분이 많아서 아무리 눌러도 사실 아이들은 갈비뼈 골절이 생기지 않아요. 이 4개의 갈비뼈 골절은 강한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 드문 골절이다. 이 아이가 죽기 전 몇 주 전에 골절이 됐고 또 부러졌고 그 안에 또 골절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가 다른 여러 개의 손상이 있다.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자주 있었다는 거네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머리에 어딘가에 찍힌 자국, 쇄골 위에 찰과상, 오른쪽 허벅지에 피부 이식 수술 흔적 모두 이 지속적인 학대, 몸의 여러 부분에 특히 다리에 보면 화상에 의해서 피부 이식 수술한 부분이 있는데 화상도 사실은 학대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손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나영이가 숨진 이유도 이런 학대 흔적들, 증거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사망 원인은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흔적은 없었나요? 제가 보자마자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한 현장 사진이 있었는데요. 사망한 나영이의 코와 입에서 익사했던 분들이 코와 입에서 흰데 자른 거품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기도 안에는 점액이 있어요. 공기가 매끈하게 잘 이동하라고 식용유처럼 발라놓는 점액이 있는데 물이 차 있으니까 이게 막 휘저어지면서 거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익사로 100%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한데요. 네. 그게 바로 이 CT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과 의사가 찍었다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시면 폐 사진 보여주면 폐가 어때요? 색깔이 까매요. 까마야 되죠. 근데 거기에 물이 차면 색깔이 뿌얘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폐에 물이 가득 차서 뿌옇게 보이는 염증이 생긴 소견이다. 여기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여기는 원래 기도입니다. 기도는 까매야 돼요. 뚫려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기도 안에는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나영이의 사망 원인은 결론적으로는 익사가 익사. 확실했습니다. 참 근데 이상합니다. 사망 원인은 익사로 밝혀졌는데 네. 사망한 장소가 익사를 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학대라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 익사했다면 익사를 당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했다? 사건 당일에 고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익사를 당했다면 무슨 고문이겠어요? 말도 안 돼요. 물? 말도 안 돼요. 물고문이요. 물고문이죠. 말도 안 되지 않아 이거는? 물고문이죠. 처음 형사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원장이 물고문을 했다라는 그 증인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안 믿었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명백한 익사였고요. 함께 있었던 무용학원 아이들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그 CT 사진이 이 사건의 최종 스모킹건이 된 거죠. 단순히 벌을 주려고 괴롭게 만들려고 물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나영이 부모님은 뭐 하고 그러니까요. 계신 거예요? 나영이는 부모님이 이혼하셨고요. 집안 사정이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15살 때부터는 무용학원에서 먹고 자면서 학원 청소나 무용학원 업무 보조를 했어요. 그냥 무용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나영이한테는 집이었네요. 거기서 먹고 자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잡일을 한 것 같고요. 나영이의 의료 기록을 찾아봤는데 동상에 걸려 치료받은 기록도 있었습니다. 숙식하던 무용학원은 난방도 안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계속 참고 견뎠던 걸 보면 우리 나영이는 그 무용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체벌로 시작된 그 원장의 학대는 수위가 점점 높아졌고 물고문이라는 방법까지 이제 쓰게 된 건데요. 화장실 물고문도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나영이 사망 이후에도 원장의 학대는 계속됐습니다. 어떤 일까지 했냐면요. 텀블링 동작이 네. 있는데 매트 없이 아이고, 동작을 계속 매트 없이 반복해서 위험한데?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시멘트로 된 학원 바닥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또 2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5명 모두가 그러면 피해자였던 거잖아요. 초등학생들도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고 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당시 무용학원 원장이었던 가해자는 아이를 키우며 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점이 없이 굉장히 평범했고요. 원장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원인을 알고 싶어요.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정형편상 피해자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공포심과 나는 다행히 아니다라는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을 거예요. 학원 원장 선생님일 뿐인데 그렇게까지 아이들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흔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원장은 무용협회에는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기존의 무용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원장의 사회적 실패나 열등감을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활동하면서 회복하려고 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자신이 그렇게 신임해서 다른 회원들의 지도까지 맡길 정도였던 나영이를 타깃으로 삼았을까요? 일단은 나이가 가장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중에 제일 결국 맏언니를 통제하면 그보다 어린 다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테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원장이 나영이의 주 양육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나영이는 절대로 원장을 벗어날 수 없고 전적으로 원장을 의지해야 하는 아이라는 점을 이용한 거죠. 나영이가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다. 19살이었어요. 뭐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나영이의 가정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영이 입장에서는 곧 성인이 될 텐데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불안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영이에게는 무용학원 원장이 일자리와 집, 가족, 미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되었던 거죠. 이 선생님 말만 잘 듣고 따르면 내가 나중에 꿈도 이루고
내가 좀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라고 여겼을 것 같아요. 무형학원 이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상해, 폭행치사, 그다음에 공갈, 상해, 강요,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폭행 7가지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어떤 판결이 나왔나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고문으로 피해자는 19살의 나이에 삶을 마감했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의 유가족과 피해자 I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심 재판부는 징역을 7년 선고했습니다. 양측 다 항소했습니다. 그럼 2심은 어떻게 나왔나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이 더 늘었어요? 네, 1년 딱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장은 그것도 억울하다고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2심하고 똑같았습니다. 사람 목숨을 물고문. 네, 심지어 잔인하게 물고문으로 죽겠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피해자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5살에 지금 맡겨놓고 갑자기 나타나서 이거 합의를 했다? 이건 어떻게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판결문에서 나영이의 유가족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본 것은 정말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나영이가 진정으로 원한 합의였을까요? 네. 근데 과연 이런 합의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거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는 또 이제 진실을 밝히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나. 2013년 10월에 이 일이 일어났고 제보가 2018년 10월에 있었고 형사님께서 7시간 반을 운전해갖고 라면 박스 들고 올라오신 게 2018년 12월인데 정작 판결은 2020년 11월에 각종 라면 박스가 도착한 지 2년 만에 사망한 지 7년 만이네요. 좀 아쉽습니다.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도 또 물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사실도 이게 저희가 아무도 몰랐다니 그것도 한참 뒤에야 이걸 이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다는 게 참 어른으로서 너무 제가 미안해서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쳤을 때 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진료받은 병원이나 학교에서나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남의 일 무관심 이거를 그냥 단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서 그게 또 씁쓸합니다. 이게. 최초의 어떤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네.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같은 자료를 보고 처음에는 사인 미상이었던 게 지금은 익사가 된 건지. 화장실에서 쓰러진 것을 발견했다는 진술이 그러면 누가 익사를 뭐 생각하기 좀 어렵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선입견, 편견에 사로잡히면 뻔히 보이는 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다만 한 가지 이 사건에서는 분명한 거는 그 내과 의사는 정말 훌륭했다. 네. 보통의 선생님들은 그냥 미상이라고 심장마비 뭐 이렇게 쓰고 사체검안서 막 네, 그리고 화장했을 가능성이 100%예요. 근데 희한한 이분이 일이야. CT를 찍고 그 CT가 우리의 오늘 사건의 스모킹건이었고요. 또 부검 자료가 없었으면 또 우리가 곤란했을 수 있는데 또 이걸 제안을 했고 그래서 참 저는 이상하고도 훌륭한 사람이다. 뒤늦게라도 진실을 밝혀낸 점은 다행이지만 무대에서 예쁘게 입고 춤을 추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그 뒤에 있는 진실을 미처 몰랐을까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세상을 떠난 나영이도 또 살아남은 아이들도 모두 무용수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빛났어야 할 순간을 악몽 속에서 보내야만 했던 것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닐까요? 오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